일뿐이다. 내년 1월 1일에는 공무원이 돼서 비상소집에 응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근데 아마 다들 합격하실 거예요. 다들 합격하실 거니까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맥락 3권이 문제편이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기출문제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쫙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특강에서 2016년, 2017년 기출문제들은 한번 샥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맥락 3권 교재로 나가되 문제가 무진장 많아. 그래서 2016년, 2017년 거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 경찰직까지 기출문제 분석 때 했었던 문제들은 뺍니다. 그 문제들은 빼고 그러면 저는 그 기출분석 때 안 들었었는데 그건 네 탓이지 그건. 그 동영상 있어요. 동영상 있으니까 동영상 활용하시고 그래서 이제 2016년, 2017년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 경찰직 문제를 빼고 나머지 문제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이더라도 소방직이라든가 교육행정직이라든가 경찰 간부라든가 이 문제들은 다 푸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국가직도 그 이전 기출문제들 싹 풀고. 그죠? 8추라고는 하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빠듯해요. 왜냐면 문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앞에 이제 선사시대, 고대, 중세 여기서 최대한 빨리 나갑니다. 왜냐면 근현대사에서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나가서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요게 단원별로 쫙 편제가 돼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이론 정리하신 거를 단원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 다양한 직렬의 여러 문제들 이렇게 정리하기는 참 좋아요. 그래서 요거 딱 마치신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대망의 동형 모의고사, 그치? 실제 시험 보기 전에 타임 체크를 하면서 하루에 동형 모의고사는 많이 안 풀어요. 하루에 2회를 푸는데 시간 딱 20분. 그러니까 그 한 문제당 1분 꼴인데 OMR 체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15분에서 17분에 다 푸셔야 돼. 20문제를. 그러난 다음에 OMR 카드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검토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그걸 주로 훈련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훈련을 하는데 모의고사는 또 모의고사대로 존엔 어려워. 왜냐면 내가 출제하거든. 그래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어렵게 동형 모의고사 때 어렵게 풀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킨다. 그러기 전에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이제 소화를 하는 것이 이 단원별 실전 문제의 의미예요. 최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론 정리할 때 제일 앞부분 역사는 무엇인가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부 다 풀겠어요. 어차피 그 기출문제 분석에서 안 풀었습니다. 자,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을 질문했다는 거. 자, 보시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사실, 즉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만으로 말하게 하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로서의 역사, 그러니까 객관적 의미이다.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도 절대로 주관적 의미를 개입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떤 기록을 읽는 사람들도 절대로 주관적 해석을 개입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가장 대표적인 게 실증주의 역사학이죠. 독일에서 이제 먼저 발전을 했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 사실 그 자체를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누구냐? 레오폴드 본 랑케가 되겠어요. 랑케. 이 랑케 그러면 이제 성씨인데 사실 랑케는 랑케 딱 이러면 오랑케 막 이런 것 같은데 이 사람 풀네임이 레오폴드 본.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제 본이라는 미들네임이 들어가면 최상급 귀족층이야. 그러니까 프로이센 시절부터 최고의 귀족층.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막 파평윤 씨, 경주 최 씨, 막 전주 씨 이러듯이 이 사람이 레오폴드 본 랑케. 그죠? 그래서 랑케가 뭐라고 했냐면 오로지 사실로서만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역사가도 주관적 의미를 개입시키지 말고 후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주관적 의미를 개입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역사란 기록으로서의 역사이다. 일단 기록을 하는 것 자체가 선정, 역사가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역사가가 뭔가를 선별을 해서 역사를 한다 이거지. 선별. 여기서 이미 주관성이 개입된다 이거야. 그다음에 역사가 아무리 무미에 건조하게 그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가의 생각이라든가 판단이 개입이 안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 어떤 그 주관성을 내포한 주관적 의미의 역사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역사학자는 두 명 있는데 일단 베네딕토 크로체가 있어요. 크로체. 이 베네딕토 크로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 무슨 뜻이냐? 과거에 있었던 사료도 지금 현재에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어차피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도 자기 나름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록을 했을 거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건 옳지 않다 이거야. 역사 기록에도 뭔가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의미는 현재 역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크로체예요. 베네딕토 크로체.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 양쪽의 그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공시생 수험생활 시작하기 전, 이제 일주일에 뭐 자주 한 2, 3일에 한 번씩 만났었던 바로 그분. E.H. 되겠어요. 그전한테 친구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었잖아요. 그립지? 빨리 그 생활을 빨리 가려면 합격하는 수밖에 없어. 공시생 때는 술 못 마시는 거야. 그치? 늘상 말하지만 공시생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권 찾지 마. 알코올 뭐 보급해야 됩니다. 그딴 거 없어. 합격해야지. 그래서 EH카는 양쪽의 그 중간자적 어떤 의미에 있는데 그래도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EH카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역사란 과거와 과거에 있었던 사실 사건 현재의 대화이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근데 이제 약간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조금 더 가깝죠. 어쨌든 이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 객관적 의미 실증주의 쪽에서 말을 할 뿐 실제로는 그 사료 자체가 조작된 사료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왕조실록을 볼 때 대표적인 게 선조실록인데, 자, 우리가 선조실록에서 뭐를 보냐면 선조와 이순신 장군과의 관계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선조실록보다 좀 더 정확한 게 선조수정실록이다. 선조수정실록은 누가 썼냐면 선조실록은 광해군 때 편찬이 됐고 선조수정실록은 인조반정 이후에 편찬이 돼요. 그래서 기존의 그 선조실록을 수정했다 해서 선조수정실록인데 원본인 선조실록, 그 다음에 선조수정실록 두 가지가 다 그대로 이제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조수정실록은 약간 더 선조를 옹호하는 그 색채가 좀 강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과 선조의 관계를 봤을 때 선조편을 많이 드는 게 수정실록. 그 다음에 이제 선조가 이제 이순신 장군을 역적으로 판단해서 역모에 준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 사관이 거기에다가 이제 주석을 덧붙여서 사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진실을 전하려고 노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조 수정실록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료들을 비교해가면서 있는 그 자체로만 판단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1번,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썩 좋은 태도는 아니다. 실증주의가 한참 유행했던 게 19세기 말이에요. 20세기 초. 지금은 이제 그 실증주의를 그렇게까지 이제 신봉하지는 않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객관적 의미의 역사,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같이 고려라고 이제 제시글에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처럼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로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다. 자, 그래서 2번 사료 이야기,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그러니까 사료의 그 어떤 배경, 사료 바깥의 그 어떠한 그 의미, 사회 환경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한 기록된 과거이기 때문에 역사의 가치관, 역사의 판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시간 또는 같은 시를 다른 여러 다른 사례와 비교 검토해 본다. 지금 현재는 실증주의 사학은 어떤 의미로 보냐면 선지 4번 같은 태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기록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록이 맞는지 어떤지를 충분히 검증한다. 그래서 이제 교차 검증,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사료를 같이 혼합해서 지금 이제 4번의 태도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1번 있는 그대로 무작정 받아들이는 태도는 옳은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이건가요? 다음은 세계사 속에서 우리 한 민족사를 인식하는 태도에 관한 글이다. 밑줄친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자, 모든 민족 역사에는 가와 나가 함께. 이거는 뭐 더 볼 필요도 없어요. 보편성, 특수성.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 그러면 니네는 이제 근현대사 파트에서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한 세계사적 보편성에 따라 우리 민족도 그 보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누구? 백나무. 근현대사 파트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사람이잖아요. 사회경제사, 백나무. 딱 요거예요. 보편성. 그런가 하면 특수성.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 자, 우리 민족이 처한 특별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 막 위침을 되게 많이 당했다. 그치? 근데도 한 번도 굴복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 민족은 피출상으로는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말하는데 피출상으로는 단일민족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개 핏줄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치? 근데 이제 그 여러 개 핏줄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아시아 쪽 인종 중에는 가장 잘생긴 인종이야. 니네들 보니까 좀 의심스럽다 그 말이겠지. 근데 우리가 형질력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 쪽이나 한족이나 일본 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외모상으로. 그래서 키도 크고 막 체격도 좀 장대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해. 그지?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그 촬영된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부만 좀 새카맣게 그을렸을 뿐이야. 옷차림이 남루할 뿐이고. 근데 막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잘생겼잖아. 그 수업할 때 몇 번 봤잖아요. 그지? 다시 말하지만 니네들을 보니까 좀 의심스럽다. 그렇기는 한데 왜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그 민족성, 그러니까 핏줄이 아니고 똑같은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민족성에 의해 하나의 민족성을 공유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유독 공동체 의식이 강해.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지금 막 우리가 졸라리 나뉘어서 싸우잖아. 지역끼리 막 나뉘어서 싸우고 세대별로 나뉘어서 싸우고 심지어 여자 남자 나뉘어서 싸우고 우리 강의실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 막 서로 그냥 막 여자가 이러면서 막 남자가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제 꼰대 싸우고 막 이제 애송이 싸우고 막 이러는데 무슨 일이 툭 터지면 또 졸라리 또 단합을 잘해. 그래가지고 이 뭐랄까 좀 폭발력이 있는 민족인데 이런 강의 때 이제 얘기했었지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긴 하되 잘 뭉치기는 한다. 그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인종 차별이랄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강해. 이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해. 왜냐면 많은 외침을 겪으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단이 아닌 다른 구성원이 들어오면 한동안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그치? 네, 어쨌든. 그래서 보편성, 특수성. 이건 뭐 내가 굳이 더 이상 해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3번. 다음 중 역사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본 태도로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역사를 보는 눈은 각 민족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지나치게 객관적인 태도를 우선시할 때 적용되는 말이고 실제로 역사를 연구할 때는 그 처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의 전제주의적 국가 마인드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태도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군국주의적 문화가 많이 스며들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뭔가 이제 우리가 국뽕주의라고 하지. 국뽕주의가 뭐냐?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역사를 너무 뭐랄까 과시하는 거죠. 마치 히로뽕 먹은 것처럼 지네 나라 역사에 심취한다. 그래서 국수주의와 히로뽕을 혼합해서 국뽕주의래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우리 민족 최고 뭐 이런 거. 약간 그 일제시대 때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해. 일본 놈들이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역사 교육을 이용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막 야마토 민족이다, 대화족이다. 그러니까 천황폐하를 위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형성된 어떤 역사 학습의 태도를 그대로 갖고 있을 거야. 그러진 않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환경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 문제에 대한 역사적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당연하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펴낸 역사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된 것으로 가치 판단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딱 한마디만 말하겠어. 그럼 해설이 필요 없을 거야. 닥달가리 정권 때 만들었던 국정교과서. 더 이상 해설 필요 없죠? 만약 이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된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인류 사회의 과거를 통해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 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어 20세기 초에 아놀드 토인비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과거에 저질렀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정치하는 새끼들한테 졸라리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과거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역사서를 저술을 할 때 역사서의 제목에다가 무슨 글자를 집어넣냐면 거울 감자를 집어넣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비춰보라는 뜻이야. 즉 과거의 역사를 배워서 현재에 뭔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감 할 때 그 감, 거울감자를 써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정치하는 놈들이 좀 가져야 될 태도지. 그치? 역사의식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새해 연초부터 이런 말 하기가 참 국회의사당에 그냥 화염병 던져서 불로 다 싸질러 버리고 싶다니까. 그래. 자, 어쨌든 그래. 그래서 옳은 것은 나라. 정답은 4번 되겠어요. 특히 현재 나의 환경 위기. 나중에 니네가 이제 공무원이 되면 합격을 하셔서 이제 현재 그 공무원 발령을 받으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마 강조가 될 얘기예요. 저 환경에 대한 거. 지금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이잖아. 플라스틱을 사용해가지고 그 플라스틱을 갖다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마구 막 버린 게 바다로 가서 바다에 플라스틱이 꽉 차버린 거예요. 바다에 플라스틱이 꽉 찼는데 뭐 그게 거의 뭐 한반도 넓이보다 높다고 하지. 태평양 해류가 이제 해류가 흐르다 보니까 해류의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이제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인 거야. 바닷물에 둥둥 뜨니까. 이게 뭐 한반도 넓이보다 높다고 하죠. 그거 이제 어떻게 다 처리를 할 거냐 이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플라스틱을 누가 먹냐면 물고기들이 먹는다는 뜻이야. 생선들이. 그러다 보니까 잘게 분쇄가 된 미세 플라스틱이 생선 몸속에 농축이 돼서 그게 생선을 먹는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애기를 안 키우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먹고 내가 저기 한다는데 뭐 이럴 건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심각해 이게. 우리 애들이 이 생선을 되게 좋아해요. 나 진짜 나는 비린내 나면 일절 못 먹거든. 난 회를 못 먹어. 비린내 나면 일절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생선을 무진장 좋아해. 좋아하니까 생선을 주고 싶은데 이제 플라스틱 이제는 중금속은 두 번째고 플라스틱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생선 몸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여러분들도 생선을 먹을 때 이제는 내장은 될 수 있으면 먹지 마라. 내장은 먹지 마시고 살도 좀 하여간 검증받은 거 드세요. 난 생선을 안 좋아해서 돼지 치고. 자, 어쨌든 3번 그랬었고 4번 다음 글은 역사 연구의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입장과 가장 잘 통하는 거겠어요. 자, 우리는 역사학의 과거를 비판하는 장르의 유형들인데 원래 어떻게 있었는가를 보이려 할 뿐이다. 여기가 포인트. 원래 어떻게 있었는지를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아무리 아름답지 못한 사실이라도 그것을 정확히 제시한다. 그러면 주관적 의미의 역사하고 객관적 의미의 역사를 봤을 때 이 태도는 제시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도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에 좀 더 가까워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럼 이런 입장하고 가장 잘 통하는 게 뭐냐? 역사는 역사가 경험이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가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역사가들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 사실, 사건 그 자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는 후세의 역사가가 그 시대의 견해로 과거의 사를 재해석.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사건 그대로. 뭐 좋은 것이든 안 좋고 있는 그대로. 3번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사의 상호적인 부단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이해측하의 태도인데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냐면 주관적 역사 쪽에 좀 더 가깝다 그랬잖아요.
과거는 역사적 현재 속에 살아있을 때 의미를 가지고 역사는 현재 입장에서 이게 또 틀렸지. 현재 입장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과거에 실제로 무엇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탐구해야 하며 역사는 자신을 숨기고 오직 사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을 숨기고 오직 사실로 하여금. 그래서 객관적 의미의 역사, 사실로였어요. 정답은 5번 되겠어요. 자, 제시글을 읽으실 때 제시글에서 빨리빨리 포인트를 캐치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한국사 2대 독해력이 없으면 안 돼요. 독해력이 없으면 제시글이 과연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파악을 못하는 거지.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원래 어떻게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할 뿐이다. 아름답지 못해도 있는 그대로 제시한다. 거기가 포인트예요. 자, 5번 한국사를 이해하는 태도로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진 독특한 역사를 유의한다. 당연히 맞죠. 자, 어떤 자연환경입니까? 한반도와 만주 벌판. 지금은 이제 특히 한반도지. 산지가 많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평야는 적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한반도 좋아하는 건 우리가 한반도에서 사니까 좋아하는 거고, 그지? 좀 좁긴 해요, 이 한반도가. 그래도 지방에 가면 아직도 미분양 아파트들이 막 쌓여 있어요. 이제 도시로 이제 전 인구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가면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으니까 통일이 필요 없어 이러시면 안 돼. 니네들은 통일이 돼야지. 통일이 되면 사실은 남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야. 근데 어쨌든 독특한 자연환경, 한국사의 고유성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갖는다. 자, 한국사의 고유성만을, 이건 안 되지. 오로지 한국사의 고유성만을 강조를 한다. 한국사의 특수성을 세계사의 보편성 속에서 균형 있게 파악한다. 이쪽이 좀 더 올바른 선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우리 민족의 역사는 독특한 자연환경에서는 독특한 역사를 이해한다라는 것도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야. 그런데 이건 지금 어느 쪽을 부각시켜요? 특수성을 부각시켜. 근데 밑에 3번 선지를 보니까 특수성과 함께 뭐까지? 보편성. 그럼 이쪽이 좀 더 올바른 선지야. 그럴 때는 1번을 치고 3번을 선택해라. 굳이 1번 선택해갖고 이의제기 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올바른 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운 선조들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민족의 우월성. 이건 사실 나도 반성하는 태도인데, 내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너네들한테 욕도 많이 하지만,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상당히 독특하다. 그러면서 막 잠재력이 뛰어난 민족이다. 막 이러면서 의월주에 뭐 너네들한테 뭔가 심어주려고 지금. 나도 좀 반성하는 태도인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아주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세계사적 보편성도 함께 이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사실 뭐 우리 민족이 잘난 건 사실인데 어쨌든. 자, 5번. 우리 민족의 고유성보다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우선적. 그건 아니다. 같이 고려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정확한 역사 이해의 태도. 그러면 선지 3번을 고르셔야 돼. 여기서는 1번이 아니고 3번으로 가셔야 돼. 3번 선지가 없을 때는 1번을 고르셔도 돼요. 3번 선지가 없을 때는. 그치? 그러나 3번 선지가 같이 주어지면 그럴 때는 3번을 선택하셔야 돼. 다음 중 세계화 시대에 지녀야 될 역사식으로 적절한 거. 세계화 시대에 이랬어요. 그러면 특수성 쪽일까? 보편성 쪽일까? 보편성 쪽으로 좀 가겠지. 자, 그러면 현재는 세계화 시대이므로 민족적 특수성보다는 세계사적 보편성이 절대적. 그렇다고 절대적까지는 아닙니다. 특수성과 보편성을 같이 고려하는 거고, 특수성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보편성이 절대적이다. 그것은 또 아니에요. 절대적. 세계화 시대에는 주체적 입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정확한 태도죠. 자, 세계화 시대일수록 민족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래 문화 유입을 통제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다문화 반대 그 여론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결혼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라든가 하여간 다문화에 대해서 반대. 그래갖고 이제 특정 아이디도 내가 눈에 익은 아이디가 있거든. 근데 그 다문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을 막 선동해요. 정부가 막 무분별하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피해가면서 막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좀 우울한 개구리 같은 태도지. 그치?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핏줄상으로 우리는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핏줄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핏줄들이 이제 유입이 돼서 형성이 됐지. 주류 핏줄은 있겠지만 민족 주체성을 유지한답시고 유래문화의 유입을 무분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놓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태도가 돼요. 그것도 이제 호론이라든가 위정척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태도가 되지 옳은 태도는 아니야. 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연구해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부끄러운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다. 일본 놈들의 태도. 그죠? 그럼 더 이상 해설 필요 없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어나 국사교육은 축소해버리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존나리 뭐라고 하잖아. 현대판 우민화 교육이다. 그치? 아니, 우리 어떤 정체성을 위한 역사, 그 다음에 문학, 이 국어는 왜 중요하냐면 국어가 돼야지 문학에 대한 소양을 쌓아요. 그 문학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지 자기 나름의 어떤 신념이 형성될 수 있어. 역사, 문학, 그 다음 예술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해. 철학, 그 바탕 위에서 철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놈들이 이게 사상이나 철학이 이제 서양놈들이 민주주의까지 가고 막 이러는데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그 새끼들 그 예술을 즐기는 게 있어요. 그치? 근데 우리 교육에서 철저하게 예술을 배제시키고 역사 교육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는 걸 안 하려고 들어. 그리고 오로지 뭐만 가르치면 영어 수학만 가르쳐요. 이건 쉽게 말하면 노예를 양산하는 겁니다. 스펙이 좋은 노예.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 천민 자본주의에서 사회적으로 기업들이 그걸 요구하는 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들 스스로의 문제도 선생님들 스스로. 왜냐? 아이들을 갖다 생각하는 교육을 시키고 막 이러면 교사들도 이제 똑바로 해야 되거든. 그치? 지는 선생님 같지도 않은 게 선생님랍시고 애한테 막 강요하고 그러면 애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그 일제시대처럼 군국주의 교육을 시키려고 드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교직을 떠나야 돼. 그치?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의 구성원이 됐을 때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갖다 제대로 이제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 5번 난 할 말이 많은데 뭐 안 하겠어요. 올바른 태도는 2번 되겠어요. 7번 역사학습의 목적으로 바른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모두 골라봐라. 자, 역사는 진실의 기록 이름으로 모두 아니다. 선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과거에 잘못된 걸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의 일본 그 사람들의 그 태도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드는데 말도 안 되죠. 모두는 아니야.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올바르게 인식한다.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 이른바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자, 올해가 2019년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1919년 몇 월? 9년 돼서 안 배웠어? 몇 월? 4월 13일. 그거 좀 암기하자 그랬잖아. 그거는 1919년 4월 13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9월 달에 통합이 되고, 그지? 나중에 이제 광복군이 창설이 된 건 1940년 9월 17일이고, 그지? 그 정도는 암기하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잖아, 니네. 나 진짜. 이 시험 문제 봐갖고 이 문제 틀리면 싹 잘라버려야 돼. 1919년 4월 13일. 즉,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00주년 되는 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심지어 이승만조차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쓴 1919년을 건국 기점으로 봐요.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가. 그치?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느냐. 어떤 역사학자 한 분이 이제 트위터에 올린 글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라는 가장 큰 희망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친일, 적폐, 청산이 1위다 이거야. 여론조사에서. 근데 이 역사학자 이분은 이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역사학자로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친일, 적폐, 청산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시점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그 다음에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현대 대한민국 첫 번째 정부의 재헌헌법,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딱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정의, 인도, 그 다음에 거기에 바탕한 우리 민족의 어떤 발전. 요걸 이제 세 가지를 추구를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인도와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란 뭐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우리가 이제 반인도적 행위 이런 표현을 쓰잖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짓. 반대로 인도 그러면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그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이 정의. 실현이 되면 정의인 거지.
그 정의가 지켜지면 친일 적폐청산은 자동으로 따르는 거지. 근데 지나치게 친일 적폐청산만을 앞세우면 일종의 보복, 그죠? 뭔가 보복 그 놀이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지. 역사학자로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 그것을 계승한 현대 대한민국 정부의 재헌헌법의 정신, 지금 현재 구차헌법에도 똑같이 나와요. 인도, 정의,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민족의 발전.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의식이라는 거야. 역사를 알아야지 그런 역사의식이 형성이 된다. 이런. 역사의식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 그걸 설명하려고 거창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다. 그죠? 주변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 그렇죠. 아니, 이것도 좋긴 좋은데, 우리 민족은 잘났어. 잘났지만 저거 지나치게 강조하면 일본 놈들처럼 돼버린다. 이런 얘기야. 정답 4번 페이스. 자, 8번 역사란 과거의 사실이 있었던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역사가 자기 시대에 제시하는 견해로 해석, 재구성, 그러면 기록으로서의 역사죠.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 1번 구석기에는 주먹도끼를 사용하였다. 주관성 있냐 없냐? 없어요. 우리 지금 문제풀이 강의하는데 칠판에다 빔 쏘아서 문제풀이 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주관성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칠판에 빔을 쏴서 문제풀이 강의하는 거 보니까 한국사 교수 졸라 잘났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이제 주관성 의미가 개입이 되는 거지. 그냥 이 자체는 객관적 사실이야. 고인들의 규모로 보아 당시 지배층의 권력은 매우 컸을 것이다. 추정을 했죠. 고인동의 규모를 통해 뭔가를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해석, 재구성. 정답이 2번이에요. 신석기는 주로 강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이것도 별다른 주관성이 안 보여. 그치? 전주 옆에 완주 혁신도시가 세워졌다. 이거 똑같은 거야. 이서 화이팅! 자, 네, 이서 살아. 그래가지고, 그냥, 객관성. 그죠? 근데 예를 들어, 혁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생기고 잘났더라. 이러면 이제 주관성이지. 그치? 그래서 요 자체는 객관성이야. 삼안에서 제천행사. 이것도 객관성. 중석기 시대에 활을 사용하였다. 객관성. 그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K2 소총을 사용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K2 소총이 개발된 지 약 30여 년 가까이 지난 구닥다리 총이다. 이러면 주관성이지. 그치? 그걸 왜 아직까지도 장병들한테 쓰게 하느냐. 뭐 어쩌고. 이러면 주관성이야. 근데 그냥 K2 소총을 쓴다. 이러면 객관성.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치? 자, 9번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 또 적절하지 않은 거야. 문제에서도 보통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이제 줄을 그어준다든가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니네가 빨리 그거는 체크 이렇게 줄을 그어놔야 돼. 왜냐면 문제를 풀어놓고도 답을 잘못 체크할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조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건 분권적인 봉건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근현대사에서 많이 들었죠?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정체성, 대답 하나도 안 하네.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대답 기다렸으면 이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저 새끼는 근현대사 안 가르치나 보다 막 이럴 거 아니야. 자, 일본 놈들이 우리를 왜 식민지배 하느냐? 니들이 역사 발전 단계가 고대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근대로 끌어주기 위해, 근대화시키기 위해. 그러면 타율성론이에요. 근데 그 타율성론의 밑바탕이 되는 게 뭐야? 너희들 한민족의 역사는 고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중세 봉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였다. 정체성. 일본 놈들의 식민사관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고대 단계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로 가려면 중세 단계를 거쳐서 근대로 가야 되는데 니들 스스로 중세 단계로 못 들어갔어. 즉 너희들 스스로는 근대화 못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걸 조력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기네 일본이 한다. 그래서 식민 통치한다. 그게 타율성론이에요. 식민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논리지. 여기에 대한 반론은 누가 제시해? 아까 말했던 백남훈 선생 1934년 조선사회경제사학.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 단계에 충실해 가서 우리도 중세 본 거 다 거쳤다 이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말이 개소리다. 그게 이제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론, 거기에 밑바탕을 둔 타율성론, 식민사관이란 말 당연히 올바르지 않죠. 식민사관.
한국사는 한국인의 주체적 역사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총체적 삶의 역사이다.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한국사가 무슨 미국놈들, 양놈들의 역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몽골놈들의 역사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한국사는 한국인들의 주체적 역사. 그런가 하면 우리 한민족의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총체적 삶, 개인의 삶을 역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총체적 삶.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가 세계사 안에서 한국사를 올바르게 보는 관점 제공은 당연히 맞는 다양한 기준의 시대 구분을 하더라도 한국사의 발전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특히 이제 근대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말했던 그런 근대화 말고, 그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그 해외 참전 용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1953년에 휴전이 이제 되면서 한국을 떠났다가 한국을 다시 와보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을 안 와보신 분들은 좀 초청을 해야 돼. 국가에서 예산 아껴서 그런 데 써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53년에 이제 한국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은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 자기가 보통 19살, 20살, 21살 그 나이 때예요. 그때 이제 지원해서 온 사람들. 그 시대에 자기가 젊었을 때 선택했던 판단도 그때 당시 옳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지만, 다시 한국을 와보니까 자부심을 느낀다 이거. 왜? 자기 선택이 맞았다 이거지. 그때 당시 그 자기네가 목숨을 그 내걸고 한국에 와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려고 노력했던 결실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떠났지만 한국인들이 그 밑바탕 위에서 이만큼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하나같이 서울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1953년 당시에 서울은 그냥 뭐 잿더미잖아요. 완전히 뭐 폐허고. 그런 속에서 이제 다시 한국을 오시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헌신했던 거를 그 다행으로 여기고 자부심이 느껴진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사의 발전 양상 하다가 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그 안 와보신 분들은 초청을 해갖고 좀 보여드려요. 어쨌든 올바르지 않은 태도, 전형적인 식민사관 1번 되겠습니다. 자, 국가직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뭐 이제 보훈처라든가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피우진 처장으로 바뀐 다음에 보훈처가 좀 뭐랄까 정상화됐어요. 옛날에 보훈처가 쓰잘데없는 짓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정상화돼가지고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갈 때 항상 그 이제 참전 용사나 이런 사람들 이제 찾아서 인사하고 막 이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할 때 좀 이렇게 그 경제력이 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실제 그 한국전에 우리 6.25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그 단체가 있대요. 그 사람들 뭐 재향 군인이 막 비슷하게 참전 뭐 전우회 막 이런,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이런 게 그 뭐랄까 좋은 변화 같아. 그치? 자, 10번.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장 적합한 역사서술. 그러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한번 찾아야 돼. 역사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오직 역사적 사실, 사건 그 자체. 그러면 객관적이면 역사잖아요. 자, 1번. 궁예와 견훤은 어찌 우리 태조와 서로 겨룰 수 있겠는가? 궁예와 견훤의 사람됨이 지금 다른데, 궁예와 견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태조는 고려의 태조 왕건을 말해요. 고려의 태조 왕건. 그러면 고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했고, 그 다음에 궁예와 견훤은 후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잖아. 거기에 대한 이유를 뭘로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다르다. 그치? 이건 지금 뭐야? 궁예와 견훤이라는 사람의 인물성 자체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의미의 역사가 심히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최성로가 이제 최성로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고려 시대에 쓰여졌던 역사서들이 주로 이런 식이에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부분. 자, 2번 건국 초에 항례의 자질을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고 출신자 일에 대해 자문했는데 이를 기인이라고 한다. 제도 자체를 객관적으로 그냥 설명을 했죠. 제도 자체를. 여기에 대해서 이 기인 제도가 무슨 고려라는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 또는 지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주관적 판단이 전혀 없어요. 단지 기인이라는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객관적 의미. 3번 묘청 등이 승리했다면 조선사가 독립적. 누구 글이야?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가장 주관적음의 역사를 하신 분이지. 그치? 단재 신채호 선생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강조한 민족사관 자체가 매우 주관적음이에요. 그래서 외세 침략으로부터 독립 정신을 촉구하기 위해 그래서 이제 민족사관 가잖아. 그럼 민족사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주관성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토문이북과 압록 이서의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도 만약에 이제 경계선에 대해서 어디를 경계선으로 삼는다 이러면 객관적.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해버렸다.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발해를 차지하지 못한 탓이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 그러면 이것도 주관적. 그래서 객관적 의미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에 대해서 역사는 무엇인가 이거 딱 10문제 풀어봤는데 내가 이제 니네들 이론 정리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한 3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이건 답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제 충분히 나와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요거예요, 요거. 사실로서의 역사, 객관적 의미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주관적 의미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해할 때 세계사적 보편성과 민족의 특수성을 같이 고려한다는 점.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 의미의 역사로서 기록, 그러되 그 기록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당시 시대 상황과 지금 현재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합리적 해석,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사실 기출문제에서 안 나오거나 나와도 한 해에 한 문제, 전 직렬 통틀어 한 해에 한 문제예요. 그냥 국가직에서 안 나오면 지방직에서 한 문제, 또 9급에서는 안 나오고 7급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게 어떤 출제 비율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야. 자, 그럼 본 게임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선사시대. 자, 지금부터는 이제 2016년, 17년에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은 다 제외하겠어요. 경찰직까지. 자, 1960년대 전반 남북한에서 각기 조사와 발굴돼 한국사에서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유적들을 바르게 짝지어봐라. 선사시대는 대체로 쉽게 나와. 선사시대가 딱 나오면 문제 그냥 점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선사시대 문제가 딱 출제가 됐다. 그럼 무조건 기뻐하셔야 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싸, 문제 5점 득템 이러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선사시대 이러시면 풀면 안 돼. 근데 선사시대에서 유일하게 난이도를 좀 올릴 수 있다. 그럼 유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네들 이론 강의할 때 각 시기별로 몇 가지 유적들은 좀 암기하자 그랬었잖아요. 자, 유적에 대한 해석,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니네가 이제 이론 정리하면서 각 시기별로 좀 암기해야 될 유적. 자, 구석기 시대는 뭐가 있어요? 구석기 시대 그럼 무작정 중구난방 암기하지 마시고 전기, 중기, 후기 이거 세 시기잖아. 그치? 그럼 구석기 전기 단양 금굴, 충청북도 단양에 금굴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기구석기 유적지에는 단양, 상시, 바위그늘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쪽에서는 덕천 승리산 유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후기구석기 유적이다. 청원, 두루봉동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함경북도 종성, 동관진 유적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단양 수양계 유적지 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지역이 지금 단양, 청원, 충청북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석기는. 왜냐? 주로 주거지가 육지 안쪽에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에 추가한다 이러면 연대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유적지가 단양 금굴 유적지인데 몇 년 전 거야? 70만 년 전 거. 여기에 해당하는 북한 지역 유적지가 평안남도 상원 검은모로 동굴이에요. 평안남도 상원의 검은모로 동굴이 북한 학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70만 년 전에서 100만 년 전까지도 봐요. 우리 단양 금굴 유적지는 최대 연대가 이제 70만 년 전입니다. 북한 학자들은 여기서 100만 년 전까지 봐. 그럼 이제 뭐도 주장하냐면 호모 에렉투스의 뼈 조각이 발견됐다. 우리가 한반도 통틀어 최초로 인골이 발견된 건 어디야? 덕천 승리산 유적지. 여기서는 호모 사피엔스 그 뼈예요. 그 다음에 사피엔스.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 여기서는 뭐가 발견돼? 흥수아리, 즉 전신인골. 역시 사피엔스지. 근데 북한 학자들이 상원 검은무로 동굴에서 무려 호모 에렉투스의 뼈 조각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한반도하고 한반도 주변지대에 최초로 살았던 사람들은 호모 에렉투스일 것으로 추정이 돼요. 추정은 되되 인골이 이제 남쪽에서는 그 발견이 안 되는데 상원 거무무로 동굴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지. 거기에다 이제 차돌멩이 석굴,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 게 상원 거무무로 동굴. 자, 단양 수양계 유적지 굉장히 중요하죠. 왜? 후기 구석기 단계에 석기를 대량으로 제작을 한 석기 제작소의 흔적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뚜르게, 찌르게, 단양 수양계에서 발견된 찌르게 중에 순배찌르게가 있어요. 그 순배찌르게가 중석기로 넘어가는 이음도구의 잔석기. 그럼 뭐 남쪽에서 가장 먼저 인골이 발견된 게 상시 발굴. 근데 여기서는 뭐를 물어봤느냐? 남북한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구석기 단계에 존재했던 걸 보여주는 유적지가 뭐냐? 즉 발굴 조사를 통해 최초로 확인이 된 구석기 유적지. 뭐하고 뭐 있다 그랬어? 공주 석장리. 남쪽에서는 1964년에 공주 석장리 유적지가 최초로 이제 발굴 조사가 됐죠. 그러니까 발굴 조사의 최초는 한반도 통틀어 발굴 조사 최초는 1910년대 김해 회원리 패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자에 의한 최초의 발굴은 광복 이후 1947년에 경주 호우총이고, 그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구석기 유적지 중 최초로 발굴 조사된 거. 그러면 남쪽에서는 공주 석장리, 북쪽에서는 뭐가 있어? 중기 구석기에 해당하는 웅기, 굴포리. 여기가 1963년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그 이론 정리할 때 니네들 이 유적지 물어보는 거 외에는 선사시대는 난이도 끌어올릴 게 없다. 유적지의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암기해라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지금 뭐가 돼요? 공주 석장리, 웅기, 굴포리.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야. 그렇죠? 자, 평양 만달리. 여기도 인골이 발견이 됐어요. 만달리 사람 이러는데 인골.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가 있어요. 여기 연천 전곡리.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죠. 연천 전곡리 유적은 1978년에 발굴이 됐는데 우리의 쿠스염 아저씨, 그지?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하사관이 무려 뭐를 발견했느냐? 아슐리안 계통의 양날 주먹도끼. 은할 집게와 함께 양날 주먹도끼. 그때까지의 구석기 학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아주 중요한 아슐리안 주먹도끼. 연천 전곡리 유적.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메비우스 이론이라는 게 남아있질 않는다. 그치? 아주 중요한 유적이죠.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자, 신석기 가면 역시 신석기도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런 식으로 가긴 가는데, 자, 신석기 유적지에 해당한다. 연대가 가장 올라가는 것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뭐 있어요?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적지. 그 다음에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적지가 BC 8000년인데 이거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졌던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 유적지. 이 오산리 유적지에서 이제 휠그룹 이전 돼지, 그 다음에 토제 인면상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고성 문암리 유적지. 가장 최근에 조사가 된 유적지인데 대규모 밭 흔적. 그렇죠? 아마 사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론 강의 때.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유적지인데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유적지. 요거는 또 중기 신석기의 대표적 유적지이기도 하다. 이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유적지의 특징, 조개더미 가장 대표적 조개더미 유적지이다. 근데 이제 움집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움집의 흔적은 이제 있긴 있는데 조개더미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한강, 그러니까 그 내륙 안쪽에서는 이제 그 한강 강변에 위치한 서울 암사동, 암사동 유적지, 그러니까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가 있고 경기도 하남 미사리 유적지. 이 하남 미사리 유적지하고 서울 암사동 유적지는 가장 대표적인 움집 유적지이다. 그 다음에 육지 안쪽에 육지 강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서울 암사동 유적지하고 하남 미사리 유적지는 조개더미가 없어요. 조개더미 유적지는 바닷가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나 김해나 이런 데. 그래서 서울 암사동 유적지, 경기도 하남 미사리 유적지는 조개더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후기 구석기예요. 강원도 고성 문암 유적지의 밭 흔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신석기 단계의 농경을 알려주는 유적지. 그러면 황해도, 봉산, 지탐 유적지.
봉산탈춤의 그 봉산이야. 지탐리 유적지. 그 다음에 평양, 남경 유적지. 이 두 군데서 탄화된 좁쌀. 그래서 조피, 수수의 잡곡, 농경을 알게 해준다. 신석기 때부터 농경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야. 청동기 가면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와 관련해서 이제 유적지들 암기해 주시면 돼요. 여주, 흔암리 유적지. 그 다음에 부여, 송국리 유적지. 그 다음에 서천, 화금리 유적지. 제천, 황성리 유적지. 자, 이 유적지들이 벼농사와 관련해서, 왜냐? 청동기 시대는 벼농사,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그런가 하면 남쪽의 부여 송국리 유적지가 남쪽 청동기 유적을 대표한다 그러면 북쪽에서는 의주, 미송리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유적지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가지고 유적지 그 지명을 따서 송국리식 토기, 남쪽 청동기 유적지의 대표적 토기,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북쪽 청동기 그 대표적 토기, 이런 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철기 그러면 철기는 이제 그 경기도 사천에 늑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천 늑도 유적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가장 많이 배운 게 창원 다오리 유적지. 이 창원 다오리 유적지에서는 뭐가 발견됐느냐? 붓. 그 다음 중국 청동 화폐 중에 명도전. 그죠? 그래서 철기 시대부터는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중국과의 그 교류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붓, 발량전, 오수전, 그 명도전 등의 청동 화폐, 진, 과 이런 거. 창원 다오리 유적지. 그 다음에 이제 김해 패총이 있는데 신석기 단계에 김해 그 패총이 있고, 철기 시대에도 이제 김해 쪽. 그 다음에 창원에 또 성산동 유적지가 있는데, 이 성산동 유적지는 야철 지역, 즉 철을 생산하던 지역.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시면 뭐 유적지 가지고 이제 골치 썩을 필요는 없지. 요거 다 암기하셔야 돼. 무작정 유적지 이름만 무작정 암기하시기보다 각 유적지의 특징, 그러니까 이론 강의 때 해드렸던 유적지의 특징,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아직 정리 못했는데요. 네 탓이세요. 내 탓 아니고. 근데 해두셔야 돼. 선사시대 유적지 난이도 있게 출전이면 유적지 바뀌었어요. 선사시대 문제는. 그치? 자, 혹시 이제 아직 안 되신 분들을 위해 10분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거 문제 써놓든가 뭘 하든가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 그 기본서에서 다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신석기부터 또 문제 풀어요.